네, 안녕하세요. 은광여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한혜주 강사입니다.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총평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일단 처음에 객관식 체감 난이도랑 주관식 체감 난이도 좀 나눠서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객관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더욱더 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만점자가 좀 다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이 중에서도 객관식 23문항 중에 이제 21번, 22번이 좀 변별 구간에 해당되는 문항이에요. 이제 문항 범위는 결정사슬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올려주시는 그 구글 클래스룸 지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 추가 지문은 시험 범위가 늦게 공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내겠다 이런 힌트를 좀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좀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이 부분이 이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항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답 결정 능력 여부가 관건이어서, 혹시나 이번 시험에도 객관식이 또 어려웠고 객관식을 틀리고 있다라면 주제 암기가 바르게 되었는지 한 번 더 꼭 점검하세요. 그리고 과제를 반드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은광여고는 재진술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예요.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객관식도 지문 변형이 있거나 또는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예시에 대처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나는 객관식 시험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든지 답답함을 느낀다,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주제 암기랑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내가 객관식에서 실점이 있다, 한 개든 두 개든 있다라고 하신다면 결국 주제 암기, 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의 구조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다시 읽기 계속 반복하다가 시간이 모자르면서 함정선지를 그대로 고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발생하면 결국 막판에 정답을 바꾸다 보니 이게 중하위권 고질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못 믿어서 계속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조금 뼈 아프게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도 물론 잔소리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1학기인데 중간기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 그럼 그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2학기 때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 감정을 잊지 말고 심기일전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제 암기 구조화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현장에서 클리닉도 하지만요, 집에 가서 학생이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숙제 하실 때. 이걸 또 강조하는 이유, 2학기 때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2학기 때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톨랑 또 까먹죠. 여름방학 끝나면.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거를 공감하시고 느꼈다면 2학기 때는 반드시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저희 학교는 뭐 늘 서답형이 꽂히기 때문에 서답형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체감 난이도에서 답하기 전에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 구주독해라고 부교재에서 짝수 문항은 수업을 원래 안 해주세요. 그 부분은 서술형 출제를 원래 안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출제가 2개나 이루어졌고, 물론 한국어 서술형이고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 이거 학교에서 안 해준 지문인데 서술형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나왔지 하고 의아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들 질문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저희 학교 시그니처죠. 이런 단어수 맞추는 거, 조건을 전부 충족하면서 글자 수를 시간 내로 맞춰야 되고 한국어든 영어든 맞춰야 됩니다. 너무 넘쳐나거나 모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하고요. 세심함이 필요하려면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동영 모의고사 저희가 그 매주 치르는 저희 한해주 영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더 낮았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저희 동영 모의고사를 볼 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모자르게 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보다 더 많이 모자르게, 더 많이 쪼이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그렇게 모자르다, 너무 빡빡하다 이런 느낌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이런 감점 지뢰들을 학교 선생님이 문항마다 다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 피했는지가 엄청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제 조금 슬픈 얘기는 중간고사 성적에서
반전이 없을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상담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 반전을 줄 수 있겠느냐 성적에서 기말고사 때 등급 반전을 줄 수 있느냐. 근데 등급 반전을 주려면 전제 조건이 결국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기말고사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본인 실수가 아예 없어야 된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난이도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를 안 했더라도 반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누가 빨리 풀고 실수 없이 검토를 잘했는지 이렇게. 이제 조금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서답형 퀄리티가 2학년 시험에 제가 2학년도 지금 수업하고 있지만 2학년 언니들 출제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조금. 저희 부교재가 구조독해라는 모의고사 지문인데 그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예시에 적용하고 반박 비판할 수 있는지 이런 재진술 역량을 좀 보는 것보다는 단순히 주제 쓰기 그리고 주제를 쓰는데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수 유도에 좀 집중한 느낌이라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이거를 설명하고 흥미를 느끼고 반박하고 이런 사례가 어떤 또 추가 사례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진술하는 그런 심도 있는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너 실수 하면 안 돼. 뭐 실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 조금 아쉬워요. 중간고사 때 그런 유형을 냈다면 기말에는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주관식 문항을 좀 줄이더라도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 때문에 조금 아쉽고 오히려 객관식 문제, 결정사슬, 추가 지문이라든지 또 저희 그 원서 파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내시는 그 원서 파트 문제가 더 퀄리티가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서술형에서 퀄리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사로서의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실수 유도를 몇 단어 뭐 이런 단어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맞을 수 있고 이런 시험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요. 100점자가 중간고사 때는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3명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간보다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출제 비중 설명드리면 저희 특이한 교재예요. 이 동네 어느 학교에서도 쓰지 않는 구조독해라는 이제 디딤돌 출판사의 고1, 2 모의고사 수준의 주제 지문입니다. 이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해서 EBS 교재를 쓰고 고2, 3 난이도였는데 지금 이 책은 고1, 2 난이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고1 난이도,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한 고2 난이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이제 원서 별을 헤아리면데 범위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어요. 원래는 범위가 이제 끝까지였는데 이번에 챕터 15까지 끊어지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비중도 출제 비중도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퍼센티지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출제 문항수 개수 세기가 아니라 이제 지문 관여도 비중이에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얘랑 섞기도 하고 이제 얘랑 섞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결정사슬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시험 보시기 전에 한 1, 2주 전에 공개하는 이제 이런 텍스트였고 이게 텍스트 하나인데 지금 출제 비중이 9% 거의 10% 육박하죠. 타지문이랑 엮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랑 요거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는 학원 다니면서 많이 해봤어요. 이 모의고사 지문은 좀 익숙한데 이 두 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에다가 제가 좀 힘을 좀 많이 쏟는 편이고 다행히 이제 여기서 많이 나왔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빼먹거나 적중을 못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부터 변별 문항 좀 설명드릴게요. 23문항 출제됐는데 그 중에 2문항이 변별력을 좀 가릴 수 있는 문항이에요. 21번, 22번이고요. 이제 이 2문항 다 아까 말씀드린 요 구조독해 추가 지문 범위입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이 결정 사슬이라고 있어요. 사슬이 6개인데 이 6개가 결정 판단, 좋은 결정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번 링크가 정보 담당인데 이 정보가 가장 약한 고리인 평가 지문이 저희 원서랑 좀 유사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적중을 했고 제가 냈던 거는 이제 안내마리의 사례였고 여기서는 헨릭 삼촌이 얘기하는 대사. 근데 공통점은 똑같아요. 결국 저희가 원서에서 이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조건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오히려 몰라야 용감할 수 있다. 근데 안다 모른다는 결국 정보라는 4번 링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차원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몰랐던 게 맞다.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는 그 4번 링크가 조금 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약한 고리가 오히려 용기를 내는데 더 도움을 주고 용기 있는 결정이 가능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유형을 제가 적중동형, 즉 시험 전날에도 냈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이제 그 안내말이랑 엮어서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그 화자 여기 언급된 화자만 좀 달라서 그렇지 필자만 달라 여기 주인공만 달라서 그렇지 아마 계속 학습했던 부분이라서 모를 때 더 용기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연계를 잘 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거, 낫 있고 없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그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제가 하도 훈련을 많이 시키고 여기 앞에다가 빈칸추론 앞에 낫 넣는 거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서 푼 시험지가 되게 많았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내용이죠. 결정사슬 추가 지문, 원서 연계점 수업은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죠? 시험 기간이라.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22번인데요. 객관식 22번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문, 즉 결정사슬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정사슬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 각 링크의 기준점인데 특히나 5번 사운드 리즈닝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가. 제가 2 플러스 3 플러스 4다. 2 플러스 3 플러스 4다. 그 말은 가치평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선택지 대안 목록, 그리고 그 대안 목록 등들에 대한 정보평가까지 이 부분을 평가해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건전한 추론, 좋은 추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그 부분을 빈칸 추론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사운드 리즈닝이란 무엇이냐? 2 플러스 3 플러스 4다. 그래서 이제 보기 선지 중에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가치평가나 내가 내릴 결정에 대한 대안 선택이나 정보 탐색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답을 아주 시원하게 잘 고른 모습이고 이제 여기서 헷갈린 친구들이 있어요. 헷갈린 친구들은 이런 거죠. 3번 같은 거. 3번. 비용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I want to control cost 이런 거. 그래서 코스트를 여기서 왜 평가하지 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고 3번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사슬을 이제 막판에 그냥 대중 해석만 했다면 조금 위험했을 구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추가 지문을 항상 꼼꼼하게 수업하고 여러 번 하고 나오자마자 수업을 해요. 거기가 항상 변별력 구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좀 어렵게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건드시는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 주는 지문이 소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별문항이라고 하면 저희 학교는 늘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1번부터 7번까지 좀 다 살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좀 쉬웠어요. 왜냐면 선택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각 3점이니까 1점, 1점, 1점 하나만 맞아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제가 구글 클래스에 학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단어, 이 단어 목록을 받자마자 온갖 동영 모의고사에 계속 묻혀서 냈습니다. 단어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altruistic이라는 이타적인 단어, 이 단어도 동영 모의고사에 너무 많이 냈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altruism, self-interest 이런 거, 그래서 reciprocity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겹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야 되게 쉽네. 봤던 거네. 동영에 계속 낸 거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이런 단어는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 보기, 주관식 보기 전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한 친구들은 altruistic 뭐지? 하면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서답형 2번이고요. 2번은 여기서 이제 별표를 제가 달아놨는데 서답형에 별표 달려있는 게 변별력 구간이에요. 서답형 2번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근데 거짓말 관련 텍스트가 이제 구조독해에 하나 있고 원서에 하나 있어요. 이제 구조독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타인의 이점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법 조건인데요. 분사구문 조건 출제는 사실 이미 예고된 거예요. 왜 예고가 되었냐? 첫 번째는 구조독해에 분사구문 활용 문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부터 분사구문을 낼 거다. 조건부 영작에.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께서 분사구문 학습지를 올려주신 거예요. 분사구문 조건은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제가 첫 동영 모의고사부터 계속 냈습니다. 계속.
계속 낸 다음에 분사구문을 활용하는 주제문을 모든 지문 다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사구문을 작성할 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예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수를 다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연속 5단어 이상이라서 조금 넉넉했던 것 같아요. 3단어 이상은 조금 어려운데 5단어 이상 정도는 제가 이제 쏙쏙 피하는 법도 알려주고 해서 대부분 다 잘 적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수업 때 강조했던 것들이 전부 드러나 있죠. 분사구문, 5단어 이상 그대로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원서에 나오는 거짓말 이유. 거짓말. 원서에서 하는 거짓말은요. 누굴 속이려고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호 키워드를 안 쓰면 감점이다까지 해서 제가 매주 동영에 계속 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키워드는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이 원서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맥락으로 잘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서답형 3번인데요. 3번은 좀 의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짝수번은 수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명히 서술형 미출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이제 디스가 가리키는 거 맹점이다 찾아 쓰고 이 맹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거를 영어 쓰고 한국어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여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들이 연락이 오기를 선생님 이거 짝수번인데 왜 냈냐. 이제 받자마자 좀 당황을 했나 봐요. 뭐 난이도를 떠나서 이게 뭐지 서술형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느낌. 실제로 이제 막판에 서술형 나오는 문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써야 되니까. 근데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주제 쓰기는 매 숙제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 맞는데 안 내신다고 한 부분을 서술형으로 내셨으니 당황스러운 건 맞지만 근데 주제 작성하는 거는 디폴트입니다. 항상 저희가 숙제 파트 1이 항상 주제 쓰기예요. 항상. 그리고 제가 주는 필기노트나 이제 교재도 맨 위에 언급된 게 항상 주제. 그래서 객관식이 나오든 주관식 서술형이 나오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지문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주제를 암기하고 있는 것과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과제를 제발 꼼꼼하게 혹시 이 문제도 난 당황스러웠다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 한다면 과제 준비 꼼꼼히 하시고 동영 준비만 해도 이런 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이제 이런 과제를 내면서 조교들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조교 선생님들 들어봐라. 저기 조교 선생님들이 다 영문과 출신인데 이제 앉혀놓고 제가 물어봤죠. 내가 내는 이런 주제 쓰기나 이런 숙제가 많냐, 너무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분량이냐, 이게 관리나 숙제가 너무 빡세다는 의견이 많다. 힘들어하거나 이제 이것 때문에 이탈하는 친구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은광여고 조교가 고2 포함 1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선생님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적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채점을 초벌 먼저 해주거든요. 1차. 그 1차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숨을 막 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번에 수업했던 거고 누적범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못 쓰나요? 그 정도. 왜냐면 아이들이 바보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해하고 읽고 받아들이고 영상 보고 이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금 설명하라고 다시금 쓰라고 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 그 어머니들 생각에는 이제 뭐 한국어로 쓰라는데 뭐가 어려워 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설명하는 능력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줄거리를 다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매끄럽고 완벽하게 설명하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영화는 재밌게 봤죠. 누구 나왔고 뭐가 재밌었고 어떤 배우가 잘생겼고 예쁘고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그렇지만 그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광은 전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식 지문도 마찬가지. 내가 서답형 3번부터 헤맸다? 과제 열심히 하세요. 과제 열심히 해서 동영 모의고사 준비만 잘해도 이제 이런 거 대처할 수 있다. 쉽다. 그 다음에 서답형 4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 짝수번이라 서술형 미출제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한국어로 주장하는 바를 써라. 이것도 쉽진 않아요. 되게 어렵진 않아요.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과학 실험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몇 자 이내로 쓰라고 했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막 한 문장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쓰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5자에서 30자 이내로 써라 했기 때문에 막 줄줄줄 해석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장을 못 써가지고, 그 주제를 못 써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시간 소모가 좀 걸렸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무난합니다. 제가 내는 모든 과제와 모든 퀴즈가 전부 다 주제를 맨 처음에 중요도로 두고 있어요. 제가 아침까지도 직전 퀴즈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어떤 퀴즈냐면 아침에 이제 굿모닝 하고 보내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이제 막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 답변이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결국에는 다 주제에 치중이 되어 있고 주제를 답변할 수 있는 친구는 객관식이든 서답형이든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다음에 저희 서답형 5번이고요. 서답형 5번 같은 경우도 조건부 영작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 어법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요지 쓰기예요. 그냥 요지 쓰기인데 단 조건이 한 문장으로 쓰는데 15단어 이하로 써야 되고 3단어 이상 겹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피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클리닉 때 외웠던 부분들이 다 이런 거죠. 주제를 구두 암기하고 이미 갔기 때문에 제가 저 지문이 분사구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때문에 분사구문 포함 주제문 영작 이런 것도 외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외우고 갔고 이미 피하는 연습이랑 이미 주제 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가 아까 토익부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게 뭔가 싶어요. 사실은 그냥 주장 쓰기잖아요. 요지 쓰기. 근데 요지를 쓰는데 실수를 안 해야 돼.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있는 문항인가 좀 싶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 예를 들면 이 지문의 주제와 이제 제가 보는 동영 모의고사도 예시 같은 거 되게 많이 더 붙여서 예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연습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허무하지 않았을까? 뭐야 그냥 요지 쓰기야? 조건도 문법 조건 없고 뭐야?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6번 여기가 감점 구간인데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한 명의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각 연구자들의 역량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지문인데 이런 지문의 요약문을 찾아쓰기를 출제하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는 지식의 집단적 본질이라고 해서 이 지식 키워드를 강조하긴 했어요. 전부 다. 서술형도 똑같이 knowledge로 강조했고 전부 다. 그러니까 지문 끝부분에 변형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실제로 지문이 변형돼서 competition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썼는데 문제는 원 주제인 저 지식 키워드를 애들이 여기다 안 쓰고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나 지식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안 쓰고 애들이 크레딧을 쓴 애들이 있어요. 크레딧. 그럼 아카데믹 크레딧 하면 이게 학점 은행제 할 때 학점의 의미가 가까워져서 오답 처리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지식이 이런 한 명의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아무도 혼자 작업할 수 없다. 이런 주제를 외웠던 친구들은 연계하여서 이제 이 지식의 공로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틀린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했던 친구들은 자동으로 크레딧을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식 성과나 브레이크스루 같은 게 아니라 이런 크레딧을 성과를 쓰려고 했던 친구들은 이제 3점이나 감점을 당하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주제 본질이나 사례 반박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숙하게 익숙한 답변 이런 거를 유도를 하신 다음에 그게 실수했으면 깎이는 그냥 그 정도.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문제인가? 중간고사 때 이미 이걸 하셨거든요. 이미 중간고사 때 ABC 유형 중에서 그 A번에 애들이 많이 깎였어요. 그 유형을 제가 알고 있고 기말에는 이렇게 안 내시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구조독해라는 부교재 지문에 대한 서술형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쉬웠어요. 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쉽다는 건 선생님이 뭐 문제를 잘못 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한 친구들의 생각을 좀 서술하게끔 유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기까지 아이들이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익숙한 단어를 지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점이 되는 좀 슬픕니다. 그래서 별로 제 생각에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 이거 틀린 친구들에게는 좀 심심한 위로를 좀 전하고 싶고 부분 점수가 제 생각엔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온다면 참 좋겠지만 안 나올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7번 마지막 문항이고요. 이제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는 한국어 서술형인데 경제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풍부한 천연자원이라는 지문이었고요. 이제 이런 지문에 한국어 서술형을 낼 때 문제는 새로운 지문을 붙인다. 여기 뒤에다가 새로운 예시를 붙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한국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미 제가 가르쳐준 유형 기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줬고 이미 푼 거예요. 이미 이런 유형을 풀어봤기 때문에 지문은 다른데 이미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고민했던 게 선생님 그럼 지문 변형 포인트를 어떻게 아느냐. 일단 한국어 서술형 나왔는데 새로운 예시가 있는지 마지막에 끝에 꼭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이미 새로운 예시가 있다는 걸 경고를 이미 문제에서 했어요. 베네수엘라, 지문에 없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써라. 이미 밑에 베네수엘라가 있기 때문에 잘 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던 예시, 이 경제활동 다각화에 실패한 개발도상국 예시 들 때 경제활동 다각화를 실패한 국가 같은 경우는 인적 기술 자본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한다라고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미 들었던 예시.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시 이제 복기를 해서 제가 보니 다른 자본을 배제한다는 표현에 아이들이 다른 자본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문 주제에는 그냥 천연자원만 있으니까 자원자본만 있으니까 그럼 자원자본에만 의존을 하면 자원 말고 다른 자본은 배제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자본 예시가 뭐가 있느냐. 이제 기술자원, 인적자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PPT라 영상은 못 가져오는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까지 말로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에도 여기 뭐 country Z discovers the world's largest rare earth mineral deposit 이런 country Z 사례를 들어가지고 요 사례를 이제 요 국가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평가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베네수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 이렇게 그래서 영어 쓰기로 이미 숙제가 나갔기 때문에 한국어는 가볍게 다 잘 쓴 것 같아요. 이제 교육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잘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서답형 2번하고 아까 이제 AB 나왔던 이 6번이 좀 감점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객관식 21, 2, 그 다음에 서답형 2번, 서답형 6번 이렇게 감점 구간이에요. 4개가. 그래서 이 4개 이외에 틀리신 분들은 조금 내가 시험 과정에 100% 충실했는지 집중했는지 조금 판단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효율과 비효율을 구별하셔야 돼요. 뭐가 효율이고 뭐가 비효율인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 적중 상황을 좀 살펴보면 원서랑 추가 지문은 제가 뭐 항상 100% 자신이 있어요. 이제 원서 같은 경우도 이 아이들이 좀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였거든요. 시편에서 별을 세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별을 헤아린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엄청 헷갈려 했어요. 그때 애들이 골랐던 선지가 이 별을 헤아린다,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굽어 살핀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애들이 다 이상한 걸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골랐어요. without hope, 희망 없다. 망했다 막 이런 거 골라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야, 이 상황에 공감을 해야지. 이런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있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 별을 다 어떻게 헤아리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지? 막막하면서도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이런 거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런 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었고 해설제도 그대로 어둠 속에 작은 빛을 의미한다. 요 시편의 구절이 그렇다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도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Numbers the stars one by one 하나씩 별을 이렇게 세는 시편 구절이 나오고요. 이 센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절망스럽다 이런 거 고르면 오답인 거죠 이제. 절망스럽다. 그러니까 절망스럽다가 잘못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골랐고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추가 읽기 결정사슬 관련 지문과 자료를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AI의 대조를 넣어봤는데 이제 거의 다 정밀하게 적중을 했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AI까지 꼭 돌려서 확인을 꼭 해봐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 내용과 자료가 어느 정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또 안 된 부분은 뭔지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추가 읽기나 원서는 제가 절대 빠지는 거 단 한 개도 없이 하려고 항상 밤을 좀 새고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줘요. 보통 이 부분이 변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론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동형 모의고사를 본 회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두 번째 2차 시 수업부터 쭉 다 원서 포함해서 전부 동형 모의고사로 노출을 시켰고 이 동형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전 대비 시간 관리 연습해서 모든 범위를 다 누적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 범위가 지금 계속 많아지죠. 11문항, 15문항, 19문항, 24문항 여기서 원서 더 강화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총 시험을 직전 보강까지 6번 보고 들어갔어요. 시험을 정말 은광여고 스타일로 6번이나 봤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이런 서술형 점검 같은 거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좀 하자면 동형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적 범위로 쌓아가는 성적도 본인 그래프로 계속 볼 수가 있고 제발 현장 등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이런 커버리지 하는 전략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직전 동형에서 모든 범위를 다 이렇게 그래서 한 회차가 그냥 적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가져가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라는 건 다른 친구들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내가 이 시험을 진짜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 그리고 강제성도 있죠. 공부를 하라는. 결국에는 은광여고 시험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재진술하고 주제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클리닉 시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한계도 있고 이걸 완벽하게 암기했는지 여부는 본인만 알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을 주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은 항상 동일한 유형, 은광여고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잔소리를 지금은 살짝 잔소리예요. 뭐가 진짜 효율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해주 은광여고 영어 수강생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슬슬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한해주 수업이 길고 비효율적이다. 근데 길고 비효율적이다는 거의 시간 차이가 결국에는 한두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한두 시간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웃긴 게 그 2시간, 한두 시간의 격차가 집에 가서 그걸 한두 시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지 전 묻고 싶어요. 그 2시간을 여기서 투자하고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잘하거나 이제 어머니 허락을 받고 빨리 귀가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의 격차가 되겠고 남아서 이제 오래오래 하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집에서 과연 그만큼의 퀄리티로 쏟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학년,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뭐가 효율인지를 꼭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루고 영상 보강을 신청을 해요. 그것도 배속으로 보죠. 그죠? 그 자료를 또 수령하 와야 됩니다. 내신 수업이다 보니 진도가 학교 진도 맞춰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매번 이렇게 수업 전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찾으러 와야 되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해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 동형 모의고사 때문에가 가장 비중이 크죠. 근데 그걸 또 보러 또 와야 돼요. 온라인 응시가 안 됩니다. 오답 클리닉, 그 오답 클리닉도 질문하러 또 와야 되죠. 암기 클리닉. 저희가 또 수업 끝나고 원서 같은 것들은 구두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시면 좀 오시면 좋겠어요. 효율이 뭔지를 꼭 재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오래 있는 게 비효율이 아닙니다. 뭐가 비효율이냐? 여기서 떠먹여주는 그 모든 필기와 모든 그 요약본과 모든 정리와 모든 지식을 여기서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통과를 하시는 게 효율입니다. 여기서 대충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심지어 다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출석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높을수록 출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반대예요. 출석을 다 해요. 2학년 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직보까지 다 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점수가 좀 애매한 친구들이 효율을 운운하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뭐가 효율인지 따져봐야 돼요. 뭐가 효율인지. 효율을 제가 여기서 만들어 주려고 엄청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율을 챙기시고 집에 가서 다른 과목, 집에 가서 통과하시고 집에 가서 통사하시고 이렇게 국어하시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현장 집중형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상 보강으로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메가스터디 인강에 은광여고 영어 레슨이 있어야 됩니다. 없죠.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시험 보는 것까지 전부 다 실전 감각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뭐가 효율인지 잘 따지셔서 힘드시겠지만 부지런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사회 완성으로 여름방학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모의고사 특강을 마련했고, 은광여고 학생만 받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휘랑 해석 쪽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문장을 읽을 때 좀 찜찜했던 학생들, 좀 뭐가 길어, 문장이 길면은 못 읽겠다. 그리고 길어지는 구문 때문에 답답하다. 이제 2학기 되면은 무슨 보기제를 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난이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문장 구조가 나와도 유연하게 읽을 수 있게끔 제가 자체 교재를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해 약점을 짧은 시간이지만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실제 정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모의고사 유형을 좀 대처하는 그런 수업을 할 거고, 사실 예전에는 저 때는 이런 빨리 풀기나 리딩 스킬이 유행했지만 요즘은 평가원이 제시하는 방향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이 제시한 풀이법에 맞춰서 정통으로 풀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휘랑 구문 분석,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번에 하시고, 이런 저희 은광여고 서술형까지 좀 잊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게끔 연습을 할 수 있는, 방학 동안 그냥 영어를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수업이고, 그러니까 은광여고 학생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도저히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내신 성적이 3등급 이하다, 또는 이제 그동안 사실 어법 서술형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뭐 은성중학교나 개포중학교, 뭐 이제 서술형이 아예 없었던 학교들 있죠. 이제 없었던 학교, 서운중학교, 없었던 학생들이 나 서술형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기초 문법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초 문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내신 기간에 사실 그런 문법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나 이런 걸 기초 수업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암기해야 되는 것도 원서 암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지 문법 암기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대비 중간 기말 한 해주랑 같이 했는데 그동안 계속 막막했다. 어법, 문법을 한번 건드려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몰랐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강력 추천합니다. 1교시는 이제 옆 강의실 사용하고 있는 개포 5일타 정영화 강사랑 진행을 하고, 2교시는 제가 서술형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법 조건부기 때문에 어법이 좀 완성이 되면 문장 구조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빈출 개념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춰 쓰기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단어장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제어랑 파생어, 저희가 또 이제 영작할 때 이 단어 변형하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좀 어휘랑 어법하고 서술형이 좀 연계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두 강의를 추천드려요. 하나가 모의고사, 하나가 이제 문법 특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은광여고 영어 총평을 마치겠고요. 지금 시험 끝나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컷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지나간 시험이고, 이게 결국 채점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생했으니까 푹 쉬시면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효율적으로 보내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외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이 영상 보내드린 문자로 개인적으로 고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시험 보는 과정을 또 서포트 해주신 학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한혜주 강사였습니다.